혹시 여기 195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의 전환 전략 중에 이 5G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G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자율주행이니 원격 진료니 뭐 원격 교육이니 로봇이니 인공지능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B2B 영역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시장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본 기업들의 이 그 플랫폼 전략하고 우리나라의 플랫폼 전략을 보면 마치 저는 애플과 구글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일본을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 3년 살았던 게 무슨 뭐 대단한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들과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일본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그 가든을 정말 치고 그리고 자기의 믿는 사람들과의 수직 계열화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애플 스타일이고 우리나라가 구글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일본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뢰하는구나.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일본에 99년에 들어가서 그때 커머스 21이라고 하는 인터파크의 저기 그 자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IBM에서 커머스 솔루션이 거의 10억짜리가 여러분 뭐 지금은 뭐 누구나가 다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커머스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려면 IBM 거를 뭐 거의 10억 주고 이렇게 막 사서 구축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인터파크에서는 한 1억짜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억짜리가 1억으로다가 바꿀 수 있을 텐데 일본 친구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설명하면 전부 나로도 이러지. 야, 뭐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러는데 그 10억짜리를 1억으로 사진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설득하는 논리가 뭐냐면 야 이거 사면 너희 6단계 유통을 2단계로 줄여서 예를 들어서 100원에 원가가 들었다 그러면 원가 10원이면 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유통업자가 뭐 할아버지 때의 은혜를 입었고 그 밑에 있는 유통업자가 100년 동안 거래를 해온 기업이고 이렇게 해서 그 라인업이 절대 깰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친구들의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일본은 동네에서 추출이 되면 다른 동네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외상 문화거든요. 한 달 동안 그냥 그 가게에서 그냥 가져다 먹고 한 달 후에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주지 않죠. 그래서 동네에서 쫓겨나면 딴 동네 가면은 그 양식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섬나라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 자, 199페이지의 플랫폼 생태계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이 있죠. 아까 얘기한 애플과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중앙 집중형이고, 그 다음에 구글과 같은 형태가 이제 분산형, 연결형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고요. 지난번에 아마 물어보신 것 중에 연결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게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생태계에 대한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확장을 할 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페이지에 보시면 그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핵심 거래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핵심 가치 창조, 그 다음에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결, 그리고 소비 교환하는 보상하는 그런 가치,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보시면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제가 211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211페이지에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플랫폼 생태계인데 거기에 플랫폼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요것이 굉장히 요약이 잘 됐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적합한 생태계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 중에 저는 좁고 가늘고 버티컬한 생태계를 만드세요. 왜냐면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거나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은 버티컬한 영역을 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저기 이 플랫폼 제국을 쓴 그 플랫폼을 말하다 그 대표 저자인 김진영 로아 컨설팅의 김진영 대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버티컬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자, 요거는 제가 우리를 기준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적의 지배구조 모델을 정립하라. 저는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 모델을 분명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얘기. 아까는 첫 번째는 이제 버티컬한 플랫폼을 가능하면 넓히지 말고 좁고 깊은 것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컨빅션을 좀 가지시고 세 번째는 수익화 전략을 개발하라고 하는 얘기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아마존이 아니죠. 20년 동안 적자를 내고 주식의 가치를 높여서 그 회사를 영위하기는 어렵고 한 2, 3년 내에는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재투자를 받고 하게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하게 만드세요라고 하는 얘기고 네 번째는 매력적인 생태계를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플랫폼을 하게 되면 보조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공짜로 쓰게 해주죠. 예를 들어서 공짜로 쓰게 해준다. 그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에게 그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그것도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 보조금 때문에 그 중국의 그 디디 추싱하고 콰이디가 이렇게 합쳐진 이유도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 두 회사에 있는 임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내보내다 보니까 두 회사가 경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두 회사 다 망하겠다. 우버하고 경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두 회사가 그냥 합병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력적인 생태계 중에서도 고객들이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선택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지급하라. 이것이 돈으로 주던 혜택으로 주던 아니면 그들에 대한 뭐 어떤 뭐로 주던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협력 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십시오. 이거는 뭐 원칙이죠. 그래서 개방하셔야 되고 SDK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어떻게든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보다는 누구나가 다 먼저 서드 파티들을 유인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들의 콘텐츠나 그들의 서비스가 많아야 개발자들이 먼저 들어오죠. 저기 고객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5번은 그런 거고요. 조직의 협력을 이끌어라. 저는 요거는 이제 융통성 있는 조직을 움직여라. 뭐 가볍고 잡고 빠른 그냥 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찰스 다윈의 이야기처럼 뭐 크고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작고 빠른 게 살아남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일곱 번째 보면 참여자의 신뢰를 구축하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이걸 영위해가는 사람들의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은 제 1순위가 됩니다. 그 모랄에 대한 부분하고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를 잃으면 이 뭐 10가지 아무리 잘해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프 베조스는 이런 얘기, 제프 베조스가 아니라 그 아마존의 CTO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가 다 써야 혁신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야, 이거 정말 새롭다. 너무 좋아. 그런데 고객이 쓰지 않는다. 그럼 그건 혁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반드시 누구나가 다 사용을 할 때 혁신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혁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9번째 보면은 명확한 목표 설정, 실적을 추적하라. 저희는 통상 이거 KPI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키즈노트가 적자를 계속 냈죠. 그런데 이 유치원의 80% 이상을 키즈노트를 씁니다. 유치원들 뭐 이렇게 자녀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치원에서 알림장으로는 전부 대부분 다 키즈노트를 쓰죠. 그런데 돈을 못 벌었습니다. 한 3년, 4년, 5년. 요즘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러면 돈을 못 벌고 고객만 확충을 하는데 그 회사가 그럼 계속 어떻게 그 대표가 김준영 대표라고 하는 친구인데 김준영입니다. 근데 야 이러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KPI가 뭐였냐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고객을 몇 %까지 확충을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목표는 돈이 아니었고 고객에 대한 확충이 KPI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돼 감으로 해서 망하진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카카오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았고 지금은 수익을 냅니다. 라고 해서 9번 같은 경우는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설정한 KPI가 완성이 돼가면 어디에선가 투자를 받고 협력이 들어오고 M&A가 되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혹시나 이익이나 매출에 대한 걸로다가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기민한 생태계를 전통사업에서 분리하라. 이거는 뭐 새로운 뭐 이노베이션하고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여기에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